1991년 5월의 따뜻한 저녁, 도시가 추모일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역 연례 축제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살 소년이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그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지만 수년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미셸 로진스키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때 워커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오빠를 방문하는 동안 그녀는 조지 휘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불과 1년 후인 1985년 8월 6일 미셸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들 티모시, 애칭으로 팀이라 불리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반년 후 미셸은 아이를 데리고 주 남부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자신과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젊은 엄마는 일과 팀이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은 남성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초 티미를 돌보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미셸의 여동생과 매형이 다른 주로 이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셸에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직장에 늦게 도착했고 때로는 아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티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역시 출석과 시간 엄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셸은 사랑이 많고 세심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명문 사립학교인 세인트 마리아에서의 교육을 위한 돈도 저축했습니다. 1991년 5월 25일 금요일 메모리얼 데이 하루 전 미셸은 5살의 티미와 함께 이웃도시 사이 아리엘의 케네디 공원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날은 아침 쇼핑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아들과 조카와 함께 카니발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셸은 저녁 7시 30분경 조카 없이 카니발에 도착했고 계획 변경에 대해 조카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셸에 따르면 그녀가 음료를 사기 위해 잠시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 티미를 시야에서 놓쳤다고 합니다. 미셸은 카니발에서 13살 조카 제니퍼 블레어와 그녀의 친구를 만났고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3사람 모두 경찰서에 있었고 소년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소방대, 수색견팀 및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미는 카니발 장소나 주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전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아침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첫 햇살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힘으로 재개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원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항공 및 수중 자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전국까지 수사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추가 수색이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건 당일 법 집행관들은 어떤 단서라도 찾기를 바라며 미셸의 차와 집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어린 티미의 아버지와 미셸의 이전 남자친구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3사람 모두 사건 발생 시점에 그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인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축제 직원들과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는 중요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 청소년 그룹은 실종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누군가를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건 직전 미셸과 대화했는데 당시 그녀가 혼자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소년의 사진은 일반적으로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가 있는 우유 상자에 실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렇게 밀집된 군중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실종자의 어머니와의 대화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셸은 저녁 7시경 음료를 사기 위해 아들을 줄에 남겨두었고 돌아왔을 때 그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축제를 방문하기 전에 축구를 하고 동물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셸의 아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날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한 조사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아침에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 미셸은 다시 수사관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음료를 가지러 갔을 때 티미를 놓친 원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그녀의 진술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서 미셸은 2명의 낯선 사람, 나이 든 남자와 젊은 남자가 티미를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개입하려 했지만 나이 든 남자가 소년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미셸은 경찰서로 와서 대중의 기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진술의 연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사관들과의 또 다른 대화에서 미셸은 사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는 엘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미셸이 은행 일을 통해 알게 된 여성입니다. 미셸에 따르면 엘렌은 2 남자와 1 여자를 동반하여 미셸이 음료를 가지러 가는 동안 티미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미셸은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지속적인 변화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수사관들에게 티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겼습니다. 어린 티모투스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을 조사하는 동안 법 집행기관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어머니인 미셸의 전 파트너에게 그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미셸은 단지 엘렌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미 말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셸과 또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새로운 세부사항으로 이야기를 보충하며 낯선 사람과의 불쾌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수사관들은 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범죄자 집단이 있으며 그들의 방식이 그녀가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미셸은 그녀가 침묵을 지킨다면 티모투스가 1달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려고 할 때 미셸은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방을 떠났습니다. 이 인터뷰는 특히 그녀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2번이나 통과하지 못한 후 미셸에 대한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수사관들과의 추가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모순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수사는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티모투스의 실종 5개월 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지역교사인 댄 오말리가
헌터 공원에서 소년이 실종된 날 신었던 것과 비슷한 아이용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미셸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아들의 신발과의 유사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언론에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끌자 미셸은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바꾸어 그것이 티모트스의 신발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장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티모트스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미스터리 해결에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실종 후 거의 1년이 지나 수사팀은 이전에 신발이 발견된 장소를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첫 번째 발견 장소 근처에서 두 번째 신발을 거의 즉시 발견했습니다. 수색을 계속하자 그들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실종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들입니다. 이 슬픈 발견 옆에는 삽, 베개 커버, 큰 파란 담요와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해의 상태로는 정확한 사건의 원인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들이 실종된 사람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미셸에게 이 발견에 대해 알렸을 때 그녀의 반응 또는 오히려 반응의 부재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과 지역사회는 이 소식에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 이후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티미의 아버지와 미셸의 두 전 파트너를 다시 조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엘렌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여성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은 다시 소년의 어머니인 미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건 버전을 바꾸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2번이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감정적인 반응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중에 부적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아들의 실종에 대해 거의 감정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기대한다고 해서 내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마티의 실종 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구들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미셸은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했고 심지어 기금 이사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기금 모금 행사는 티마티가 다녔던 가톨릭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미셸의 제안으로 저녁 행사에 댄서들이 초대되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톨릭 학교와 행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셸은 다음 기금 모금 행사에서도 이 형식을 고집했습니다. 기금 이사회가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을 때 그녀는 이사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기금이 티마티의 어떤 이미지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수색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티마티의 흔적이 발견된 장소가 미셸이 이전에 일했던 사무실 공원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실종 몇 달 후 바함에서의 휴가, 그리고 그곳에서 휴가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알아보였다는 사실도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마티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된 날 경찰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미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추가했고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수사관들은 특이한 세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미셸이라는 이름이 잘못 철자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연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셸이 자신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추측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흔적을 찾기 위해 메시지를 주에 깊게 조사했지만 미셸이나 다른 알려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셸과 관련된 일련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은 그녀를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고 한편 미셸은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이웃 도시에 있는 그녀의 오빠에게로 이사했습니다. 2년 후인 1994년에 미셸은 매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오빠는 미셸의 차를 발견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안경과 가방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은 단 하나의 이상한 물건만 발견했습니다. FBI 요원의 명함이었는데 뒷면에는 곧 만나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미셸 자신이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었다가 집에서 1000km 떨어진 디트로이트에서 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FBI 요원으로 위장한 두 사람이 그녀를 채 태우도록 강요했고 디트로이트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나중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ABI는 이 이야기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미셸의 채에서 발견된 명함은 위조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법집행기관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미셸이 경찰서에 한 전화는 그레이 호프 버스 터미널 근처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뉴욕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버스 티켓도 구매했습니다. 이 상황은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미셸의 진실성과 속일 의향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연방당국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공식 도장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6달의 가택연금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새 출발을 찾아 미셸은 미네소타에 있는 오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그녀는 이전 직장에서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다시 법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년 후 그녀의 결혼은 파탄이 났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언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미셸은 티미의 사진들을 보관했고 다른 자녀들에게 그들의 큰오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티모시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다는 간헐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2010년 초에 변화했는데 새로운 수사관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 특히 담요와 베개 커버가 미셸의 친척들에게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것이 미셸의 집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의심하여 담요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의 오래된 사진들을 뒤졌지만 비슷한 담요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년 후 수사관들은 담요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파구는 미셸의 조카 제니퍼 블레어가 경찰서에 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왜 불려왔는지 모른 채 그녀는 즉시 테이블 위에 낡은 담요를 알아보고 그것이 티미의 집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8월 여섯째 날, 티미가 29살이 되었을 날에 미셸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2016년 3월 16째 날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건 발생 후 거의 47세기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담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제니퍼는 주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족을 알고 있던 2명의 다른 여성들도
담요가 정말로 티미의 집에서 온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어린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사생활 및 경력을 조화시키려 노력하며 어려운 생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직업을 바꿨고 관계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순간 중 하나는 미셸의 집에서 발견된 담요였습니다. 이 물건은 수사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미셸이 이전에 사건의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 근처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사건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한 여성은 미셸을 아이 없이 카니발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의 전 파트너는 이웃의 개와 있었던 불쾌한 사건에 대해 말했는데 그 후 티모테는 의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정 생활에 대한 미셸의 준비 상태에 의구심을 표했고 이는 그들의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미셸의 이야기의 변화와 아들을 찾는 동안에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은 미셸이 티모테를 매우 사랑했으며 검찰이 묘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미셸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단지 간접적인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셸의 사건은 법조계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자백도, 과학적 증거도, 그녀를 사건과 연결시키는 물건도 없었습니다. 미셸의 아들에 대한 관심과 그의 실종 직전의 그녀의 행동은 변호사에 따르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인 담요를 인식한 증인들은 미셸에 대한 동정심이나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인한 편견 때문에 증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미셸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30년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했습니다. 변호사는 최소한의 형량을 요청하며 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가혹하게 선고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월 5째 날 49세의 미셸은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새로운 변호사가 변호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있으며 충분한 증거 없이 사건이 법정에 회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항소는 사건이 뉴저지 대법원에 도달할 때까지 기각되었습니다. 7명의 판사 중 1명은 미셸의 아들이 실종되었을 때 검찰청에서 일했기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남은 6명의 판사들은 똑같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원래의 결정이 유지됩니다. 미셸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의견 불일치가 그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최고사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로 그들은 이 전례 없는 사례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하급 법원의 판사를 초청했습니다. 일반적인 놀라움으로 판결은 미셸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최종 결정에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유죄 판결이 전례가 없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2가지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판사는 증인 증언에 심각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둘째,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사람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이는 사건의 상황이 불분명하게 남아있어 이 경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판사는 23살의 싱글맘이 종종 재정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런 상황이 특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런 행동의 동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거의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12월 28째 날, 미셸의 판결은 뒤집혔고 그녀는 5년의 수감 생활 후 석방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같은 범죄에 대해 2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미셸이 이 문제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감정, 수수께끼, 그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온라인 영역에서 일어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미네소타주의 작은 도시 파밍턴에서 37세의 로라 시몬슨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로라는 성인이자 독립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들은 즉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3일을 기다려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로라가 나타나지 않자 수사관들은 11월 25일부터 그녀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7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5딸과 2아들. 그녀의 자녀들 중에는 수영장 사고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해 휠체어를 타게 된 13세 딸 앨리스도 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라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앨리스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로라는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몇 년 전 로라는 남편과 이혼했고 그는 주말과 휴일에 아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여름은 그녀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로라는 딸 앨리스를 잃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녀는 아무도 모르는 심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라는 상실감에 매우 슬퍼했고 어머니 메리와 여동생 니키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적 문제와 기분 변화로 고통받아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녀는 상실감을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가족들은 어떻게 도울지 모른 채 그저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극 후 몇 달이 지나자 로라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로라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이 시기에 로라는 데이팅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새로운 관계와 연락처를 만들면서 인터넷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그녀가 겪은 일을 잊는 데 도움이 될 누군가를 찾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로라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2013년 11월 2일 그녀는 갑자기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라 시몬스는 집을 떠나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관심을 줄 수 없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 가라앉은 후 로라의 친척들은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고 회복하기 위해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로라가 곧 새로운 에너지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라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11월 22일 알 수 없는 남자가 시몬스 가족의 집 마당에 나타나 뒷문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로라의 어머니 메리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리, 제 이름은 제프 메디슨입니다. 아마도 제가 로라와 오랫동안 친구였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2주 동안 그녀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와 연락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걱정을 멈출 수 있도록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쪽지를 읽은 후 로라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로라가 지난 2주 동안 친척들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프 메디슨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알게 된 지인이었고 그들의 우정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로라의 친척들은 마지막까지 최악의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상황은 즉시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쪽지만 남기고 사라진 여러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모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은 로라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녀의 친척들은 이 버전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집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위치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로라가 자동차를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돈, 신용카드, 로라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37세의 로라 시몬스는 이미 23일 동안 실종 상태였고 파밍턴 경찰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라를 아는 모든 사람, 소셜 네트워크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그녀의 전 남편 트로이에게 주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보통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부부 사이에 의견 불일치나 긴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와의 대화 후 수사관들은 그가 로라의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많은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로라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전체 그림을 형성하는 산발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새로운 진술은 수색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로라의 가족은 계속해서 그녀의 안전한 귀환을 희망하며 경찰과 연락을 유지하고 수사에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로라의 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로라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제프 메디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찾아 질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프가 페이스북, 이메일 및 기타 온라인 채팅을 포함한 로라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 분석 결과 로라는 앨리스와의 사건 이후 고유한 규칙과 게임이 있는 가상 환상의 세계에 깊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은 로라가 실제로 자주 특이한 웹사이트에서 남성들과 소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이 웹사이트의 링크와 그녀의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프와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그가 수사를 오도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메디슨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로라가 실종되기 전 몇 주 동안 방문한 웹사이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로라가 수갑이라는 이름의 사용자와 한 웹사이트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는 실제 생활에서의 개인적인 만남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이 이름 뒤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하는 동안 로라의 친척들은 그녀의 귀환을 희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스터를 붙이고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고 도시거리의 행인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로라를 봤고 그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희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도시 주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찰은 실종된 로라 시몬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이웃 도시와 주에 배포하여 그녀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을 때 실제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웃 도시 로체스터의 호텔 매니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3주 전인 11월 2일 토요일에 로라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자는 사진 속 인물과 똑같이 생겼고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싱글룸을 예약했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로라는 분명히 불안해 보였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의심스러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커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방 서류는 로라가 작성하고 서명했지만 방은 알 수 없는 남자가 지불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기록에는 11월 2일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 비디오 기록이 있었고 수사관들은 거기서 큰 백인 남성을 보았습니다. 매니저는 그가 로라와 함께 있던 남자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남자는 로라 없이 혼자 호텔을 떠났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 남자가 혼자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로라는 같은 날 토요일에 호텔을 떠났을 수 있지만 기록 부재로 이 버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신비로운 남자의 신원을 밝히고 실종된 로라 시몬슨과의 연결을 명확히 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그녀의 실종 이후 이미 2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2014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라의 지인인 제프 메디슨을 용의자에서 제외했는데 그가 호텔에서 목격된 사람의 묘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프는 수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 주소는 스티븐 젤리히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밀워키에 사는 52세 남성으로 대기업의 경비원으로 일했고 이전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밀워키 경찰에 연락하여 스티븐의 전 상사와 대화했습니다. 상사는 조사에 대해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근무 중 여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상사는 호텔에서 본 사람과 스티븐 젤리히가 동일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스티븐, 즉 수갑으로 알려진 사람이 로라 시몬슨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후 파밍턴의 수사관들은 밀워키의 동료들에게 그의 집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월 17일, 경찰은 로라가 정말로 그곳에 있다면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젤리히에게 갔을 때 그는 그들을 공손하고 삼가며 맞이했습니다. 37세의 로라 시몬슨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 젤리히는 그들이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그에게 사진을 보냈지만 몇 달 전에 그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젤리히는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도록 허락했고 경찰은 로라나 다른 여성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젤리히가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는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사건은 점차 정체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10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로라의 친척들이 경찰에 그녀를 찾으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파밍턴 경찰은 사건의 더 어두운 버전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젤리히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로라와 같은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라를 동의 없이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주 경계를 넘어 운송했을 수 있고 이는 사건을 FBI 관할로 만듭니다. 수사관들은 이 추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젤리히를 다시 신문했지만 이번에도 그는 평온하게 행동하며 아파트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데이팅 웹사이트를 통한 로라와의 지인 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리히는 또한 로라가 다른 웹사이트와 비슷한 주제의 포럼을 방문했으며 그곳에 많은 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수사관들이 그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화 끝에 그는 DNA 샘플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젤리히의 DNA 샘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로라의 실종 해결에 그들을 더 가깝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6월 5일 위스콘신주 제네바시에서 37세의 로라 사이먼이 연락을 끊은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로건설팀이 도로변을 수리하고 있을 때 작업자 중 한 명이 두 개의 큰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보라색. 작업자들은 더 가까이 가기로 결정했지만 곧 참을 수 없는 냄새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가방에서는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지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 가방에서 두 개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방에서 전문가들은 증거물의 전반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된 문신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문신은 사진으로 찍어 전국의 경찰서로 보내졌습니다. 실험실은 검은색 가방을 감싸고 있던 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에서 줄 중 하나에서 가방의 내용물과 관련이 없고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 DNA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파밍턴의 수사관들은 발견된 가방과 문신 사진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된 로라 시몬슨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문신은 즉시 인식되어 그녀의 사건과 연결되었습니다. 증거가 위스콘신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네바의 수사관들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파밍턴 경찰은 로라 사건의 모든 서류를 제네바의 동료들에게 넘겼습니다. 한편 보라색 가방의 증거는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말 DNA 분석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고 일치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DNA는 52세의 스티븐 젤리히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발견된 증거를 특별한 웹사이트에서 수갑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남자와 연결시켰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수사관들은 스티븐 젤리히를 직장에서 직접 신문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발견된 가방과 줄 중 하나에 있는 DNA에 대해 말했을 때 젤리히는 그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의 어조는 단조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보라색 가방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한 웹사이트의 포럼에서 한 여성과 알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레곤에서 온 19세의 제니 라모스였습니다. 제니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생부가 멕시코에 살고 있고 그녀의 운명에 거의 관심이 없어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니는 일찍 어머니가 되었지만 아이를 돌볼 수 없었고 부모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친척 중에서는 할머니하고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와 함께 전국을 여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리히는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2012년 그녀를 미러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공항에서 만나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의 호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느 날 그들이 호흡 운동을 하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증거를 그녀의 가방에 넣고 호텔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치우고 증거를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에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로라 시몬슨의 사건으로 경찰이 처음 그를 방문했을 때에도 증거는 여전히 냉장고에 있었고 경찰관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데이터로 실종자 정보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이 이름의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발견된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오레곤에서 이 소녀의 치과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2014년 6월 28일 분석 결과 발견된 데이터가 19세의 제니 고메즈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니의 친척들은 그녀가 자신을 찾고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준비되면 연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신문 중에 젤레히는 로라 시몬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니와 같은 방식으로 로라를 만났고 그 후 그녀를 설득하여 가족을 떠나 숨도록 했습니다. 그는 로라에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말고 신용카드와 전화기를 집에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11월 2일 젤레히는 로라를 그녀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체스터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첫 번째 때와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가방에 숨기고 호텔 방을 떠났습니다. 11월 3일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경찰은 젤레히가 호텔에서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11월 3일에 호텔을 떠날 때 로라가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후 가방은 2014년 6월 5일까지 그의 차 트렁크에 보관되었고 사람들이 냄새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레히는 증거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도로에 2개의 가방을 버렸습니다. 전체 조사 과정에서 스티븐 젤레히는 두 사건 모두 우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증거들은 그 반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DNA가 있는 긴 밧줄이 6 또는 7번 감겨 있었는데 이는 젤레히가 멈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스티븐은 19세의 제니 고메즈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2월 그는 37세의 로라 시몬슨 사건으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젤레히는 증거 은폐로 추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발견된 장소의 친척들은 당신들은 떠났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로라 시몬슨과 제니 고메즈를 기리며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캐시 비어스는 1982년 12월 30일에 태어나 생후 첫 2달을 어머니 메릴린 비어스와 이복형 존 비어스와 함께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시적인 만남에서 임신되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시가 2달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떠났고 이후 몇 년 동안 간간히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캐시의 양육은 데모 린다 인질리에리와 그녀의 남편 살바토레가 맡았습니다. 당뇨병으로 왼쪽 다리를 잃은 린다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데모의 엄격한 감독하에 캐시는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세탁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데모가 종종 그녀에게 불쾌하게 대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매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캐시의 삶에서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린다의 남편 살바토레와 캐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캐시는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만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린다와 살바토레는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린다는 종종 캐시에게 화를 냈고 이는 그들의 관계에 많은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캐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대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을 느꼈거나 그것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릴린은 더 자주 그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삶이 어렵고 종종 배고픔으로 특징지어졌지만 캐시는 그곳에서 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데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마다 캐시는 어려운 기억과 불쾌한 감정으로 가득 찬 집으로 망설임 없이 돌아갔습니다. 캐시는 석고가 벗겨지고 금이 간 창문, 낡고 손상된 벽이 있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케이티는 사회서비스 부서에서 여러 번 방문을 받았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모가 할당한 많은 일로 대부분의 시간이 바빴기 때문에 일주일에 1~2번만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침묵을 지켰고 그녀의 삶에 결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이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정기적인 어려움이 몇 년 지난 후 케이티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살바토레는 중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케이티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남았습니다. 그 후 살바토레는 린다의 집을 떠났고 그녀는 케이티와 그녀의 어머니 메릴린에게 더욱 화를 냈습니다. 케이티는 데모를 덜 자주 방문했고 곧 존 에스포시토라는 진정한 친구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43세의 나이에 존은 메릴린을 만났고 이를 통해 그녀의 아들을 가끔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릴린은 아들에게 남성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존은 자신의 집에서 단 몇 미터 떨어진 차고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존의 큰 차고로 알려진 이 차고는 장난감과 다양한 오락 옵션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진정한 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구하는 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들이 그와 놀지 못하게 금지했고, 이는 메릴린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존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의 차고에 들어가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데모 린다는 케이티가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존을 방문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케이티는 이 기회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이웃집들이 이미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빛나고 있을 때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캐시는 데모의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린다는 그녀의 생일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12월 30일 케이티는 10번째 생일을 축하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메릴린은 가족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그녀가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캐시는 데모의 집으로 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존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케이티의 생일을 맞아 린다는 그녀가 화장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케이티는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데모에게 캐서린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는 생일 축하해 캐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동시에 즐거운 생일이 되었습니다. 케이크는 케이티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큰 존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게 나타나 케이티에게 바비 인형의 집을 선물하고 다음 날 그것을 조립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린다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들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케이티를 진정시켰습니다. 케이티는 동의했고 존을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존은 정말로 돌아와서 린에게 케이티를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스페이스 플렉스 놀이공원에 데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케이티는 어머니의 엄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존과 함께 갈 기회가 생겨 매우 기뻤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데모 린에게 어머니가 그 남자와 절대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는 케이티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고 몇 시간 안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케이티는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린다는 자동응답기에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가 즉시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린다는 케이티가 남긴 메시지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데려갔어요. 오, 안 돼. 그가 돌아오고 있어요. 가야 해요. 케이티. 린다는 울음을 터뜨리며 존이 예정된 귀가 시간 20분 후에 전화를 걸어 캐시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스페이스 플렉스 건물 앞 범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철저히 조사하고 건물 주변의 숲 지역을 조사하고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법 집행관과 기자들에 둘러싸인 큰 존은 울면서 캐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캐시를 오랫동안 알았고 메릴린의 아이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했으며 그들의 어린 시절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은 이미 캐시를 그 놀이공원에 3번 데려갔고 매번 그녀는 행복하게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후 1시에 존은 그녀를 장난감 가게로 데려갔고 거기서 트롤 인형과 홈 얼론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샀습니다. 그 후 그들은 놀기 위해 그의 차고에 들렀습니다. 존은 케이티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는 스페이스 플렉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도착한 후
그들은 잠시 함께 놀았고 그 후 존은 자신이 페인트볼을 하고 싶어 하는 동안 케이티에게 토큰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그녀를 찾으러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분 동안 찾은 후 존은 린덱에 전화를 걸어 케이티의 음성 메시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없어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그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낯선 사람을 본 것을 기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를 혼자 두었습니다. 동시에 놀이공원 방문객 중 누구도 존처럼 케이티를 그곳에서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매우 넓었습니다. 존은 공원 전체를 달렸고 먼저 린덱에 전화한 다음 보안으로 갔습니다. 케이티는 의심스러운 물건을 가진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마도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존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1977년에 아이 유괴 시도로 그의 어려운 과거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누구도 케이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신문들은 매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지만 불행히도 아무도 정말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케이티가 실종된 지 10일 후 언론, 대중, 특히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케이티의 전화가 스포트플렉스 놀이공원 앞 전화 부스에서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티가 문제를 피하려고 했다면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쇼핑몰에 머무르지 않았을까요? 왜 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수사관들은 존의 집을 2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도 FBI에 제출되었고 거기서 주유소의 전화 부스에서 만들어지고 재생되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FBI의 결론은 녹음에 배경 소음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마치 소녀가 최소한의 울림이 있는 작은 밀폐된 공간, 아마도 단열재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캐시가 녹음기에 텍스트를 말하도록 강요받고 그 후 전화로 녹음을 재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12월 28일, 캐시는 큰 존이라고 불리는 존이라는 남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닛산 트럭의 조수석에 앉도록 제안하고 비디오 게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은 캐시가 먼저 게임을 해보길 원했고 그 후에 놀이공원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서둘러 새 게임을 시도했습니다. 존은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행동이 바뀌었고 캐시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존은 그녀를 들어 올려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캐시는 두려워하며 그에게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캐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존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명절에 선물로 받은 다양한 음료로 가득 찬 나무 캐비닛의 선반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캐비닛 뒤에 작은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비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카펫과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존은 카펫을 말아 올리고 그 아래에서 큰 시멘트 슬래브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케이티는 탁자 위에 전화기를 발견하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비상번호를 눌러 그들이 섹슨 애비뉴에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존은 케이티의 팔을 잡고 다시는 전화기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케이티는 바닥에 검은 구멍처럼 보이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시멘트 슬래브를 들어 올리기 위해 특수 크레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슬래브 아래 구멍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케이티는 존의 지시에 따라 내려가서 긴 터널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 중앙에는 뚜껑에 자물쇠가 달린 큰 상자가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벽에 고정된 2개의 선반 중 하나에는 차고 입구의 카메라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방의 벽은 아마도 방음을 위해 계란 상자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은 상자를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가. 이제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야. 그런 다음 그는 베개와 담요를 가져오기 위해 올라갔고 케이티를 몇 분 동안 혼자 두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필요한 물건들과 함께 레모네이드 병과 초콜릿바를 가져왔고 그녀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은 그녀가 마이크에 정확히 말해야 할 것을 설명했고 그런 다음 그녀가 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녹음할 수 있도록 떠났습니다. 케이티는 그의 지시를 따랐고 짧은 휴식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이 나를 여기 잡고 있어요. 나는 그의 집에 있어요. 존이 돌아왔을 때 그는 녹음기를 들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끝났을 때 그는 케이티를 짧게 바라보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존이 그녀를 그렇게 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녀가 알고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베개와 담요를 던지면서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매트리스, 수갑, 벽에 고정된 사슬,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존은 상자를 닫고 문을 잠그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를 위해 산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다르게 행동했는데 이는 유튜브 플랫폼 규칙으로 인해 여기서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때때로 존은 캐시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소녀는 그가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이전 보호자들과 훨씬 더 나쁜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이 그녀를 혼자 둔 세 번째 날, 캐시는 상자의 열쇠를 찾아 나와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그녀는 존이 그녀에게 오기 위해 걷는 발자국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사슬로 묶고 상자를 닫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았습니다. 소녀는 건강이 걱정돼서 존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와플만 먹었습니다. 캐시는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텔레비전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모든 뉴스에 있었습니다. 캐시는 울고 있는 어머니와 린다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봤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뉴스에서는 아기 침대, 장난감, 카펫이 있는 아늑한 방을 보여주며 그것이 린다의 집에 있는 캐시의 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녀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접이식 침대에서 잤습니다. 린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애정을 가진 척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기자들에게 얼마나 캐시가 그립고 그녀의 부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존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캐시가 모니터를 통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존은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시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18세가 되면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오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항상 너를 돌볼 거야. 라고 존은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단조롭게 보였습니다. 오직 존만 변했습니다. 그는 많은 체중을 잃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는 점차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캐시는 그가 절망의 끝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킬 때 캐티는 텔레비전에서 전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계단에서 존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빠르게 숨었습니다. 존이 보통 저녁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밤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캐티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그의 친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서랍 뚜껑을 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캐티는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 캐티는 창가에 앉아 마침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존 에스포시토는 서퍼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어 엄격한 감시에 놓였습니다. 그의 감방에는 종이 시트로 덮인 간단한 침대만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캐티를 경찰서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게 하고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긴 신문 후 그녀는 이웃 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캐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오빠, 린다가 그리웠습니다. 1993년 1월 13일 존 에스포시토는 일어난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그는 캐티가 17일 동안 살았던 장소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1994년 6월 16일 존 에스포시토는 유죄를 인정하고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바토레 이네일러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처벌받아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티는 세 자녀를 둔 부부인 바바라와 테드와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점차 그녀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존과 살바토레의 체포로 이어진 수사를 지휘한 서퍽 카운티 수사관 도미닉 페론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케이티의 새 부모들은 그녀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속 찾는 언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성인이 된 후에야 케이티는 기자 캐롤린 구소프와 함께 묻힌 기억들이라는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케이티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펜실베이니아에 살며 보험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오늘의 내가 되게 했고 나는 내 삶에 매우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케이티 비어스는 말합니다. 는